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는데 어제 그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이 골머리를 앓았는데 지금 내리는 비가 그 미세먼지들을 싹 씻어주고 있으니 얼마나 참 반가운 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리는 비를 과연 잠시 후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은 집에 돌아가는 귀갓길에도 맞을 수 있을까가 오늘 사실은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출석을 해서 짤막한 소회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늦은 밤 영장 결과가 나온다면 그대로 구속이 된다면 만약에 이 비를 조국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맞게 되는 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귀갓길에도 이 비를 맞으며 집에 돌아갈 수 있겠죠. 시청자들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잠시 후에 조국 전 장관의 출석 모습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요. 구속이냐 기각이냐 그 결과도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국회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관건은 여당이 언제 임시 본회의를 개최하느냐입니다. 원래는 오늘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당 안팎에서 내일로 좀 미루자라는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속내가 무엇일지 잠시 후에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시 후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조국 전 장관이 동부지방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이냐 아니냐 그 결과도 나옵니다. 나오는 즉각 그 결과에 조국 전 장관은 따라야만 합니다.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구치소로 구속될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민노총이 한노총을 꺾고 제1노조의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정부의 위원회 70곳의 노측 대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위원회에 이른바 노동자의 대표를 다 민노총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노동 정책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 권력이 재편됐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민노총이 이렇게 급격하게 세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노사 간의 평화로운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사 갈등 양상만큼은 피해야 하는데 민노총의 권력 재편과 노사 갈등의 점점 극대화가 함께 우려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걱정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단히 경로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윤 총장의 분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수처법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공수처법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윤 총장의 지시였습니다. 이건 수사 검열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공수처법 안에 조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압수수색 전에는 반드시 공수처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검찰이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정부에, 청와대에, 공수처에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야 검찰 니네 손 떼 하면은 검찰은 더 이상 조국 전 장관 등등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이 희한하다.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자 왜 이런 독소 조항들이 추가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의 분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시 후 조국 전 장관도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 시각 동부지방 법원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중계진이 나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이 동부지방 법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장을 하게 됩니다. 입장 전에 무언가 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자,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기 위해서 차를 타고 지하에 출입구로 검찰청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과연 조 전 장관은 오늘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구속될까요? 아닐까요? 유죄수로 구속시킨 권덕진 판사는 과연 조 전 장관도 구속시킬까요? 아니면 집에 돌려보낼까요? 오늘 돌직구쇼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취재진이 저희 말고도 이 동부지방법원 앞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김기현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자 송철호와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거를 리킹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김기현 수사하고 있다. 이런 비위험이다. 라는 것이 리크되자마자 지지율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까만 건 김기현, 빨간 게 송철호. 자, 크로스되는 이 시점이 바로 3월 16일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김기현 후보의 공천이 확정되던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뒤바뀌었다. 중앙일보는 이것이 선거 개입의 정황이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 6개월 전엔 김기현 시장이 당시 시장에 앞섰지만 수사 뒤에는 송철호 후보가 앞섰다는 게 이게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자, 어제 자정을 기해서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선거구 획정 밥그릇 싸움이 남았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대 30곳의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늘어나거나 조정의 대상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사전게임이고 이제부터 본게임이라는 거예요. 여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내일 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지만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선거법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한국당에서는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얘기도 밝힌 바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30 젊은 세대를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상황 같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 세상에 넘사벽은 없다. 이 두 사람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새 도전 앞에 나란히 선 류현진 그리고 김광현. 미국 언론은 류현진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희망이다, 선물이다라고 반기고 있지만 토론토가 그 계약을 후회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미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현에게는 부드러운 투구지만 투피치 투수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사벽은 없습니다. 적어도 류현진, 김광현에게 말입니다. 두 선수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입니다. 땅에 떨어진 기업 의혹, 정말 이대로 둘 건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과반 이상을 차지한 대답은 쏟아지는 규제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가 더 쏟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50.6%. 2위 나빠진 대외 여건 24.7%. 정부의 친노조 정책 3위 13.6%. 경기 침체 7.4%. 대답하기 싫다 3.7%.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고민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목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박용진 3법의 주인공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방탄. 방탄소년단의 그 방탄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연기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방탄 때문이다. 누군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다. 야당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누구가 누굴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검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를 향해서 대단히 격노했습니다.
공수처법 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 때문이다. 어제 검찰이 늦은 밤에 비판 성명까지 냈습니다. 검열이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구속. 조국 전 장관 구속될까요? 집에 갈까요? 구치소 갈까요? 방배동 갈까요? 자, 그의 운명 잠시 후 결정됩니다.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법원 출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생방송으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 국회 상황입니다. 어제 자정을 기해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습니다. 이제 여당이 다음 소집하는 본회의에서는 자동으로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 표결 결과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선거법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건은 선거법 통과 이후에 과연 이번 선거를 어떤 전략으로 치를지 한국당, 민주당 물밑에서 치열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 국면을 오늘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자, 필리버스터를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과 또 정의당 의원 등등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법과 관련 없는 이른바 시간 때우기용 연설을 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뭐하러 연설하느냐라는 비판이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은 경찰 국가임을 포기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보안 용역회사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해주세요. 여자 대통령 그렇게 증오로 복수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복수할 게 많아요? 왜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이 연설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노회찬 정신 속에서 여러분들께 첫 말씀을 시작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6,411초 동안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입니다. 김배은 박사님, 네. 아무 말 대잔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한 조간신문이 이른바 시간 때우기용 혹은 총선을 앞두고 자기 정치를 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몇몇 의원들의 이른바 아무 말 대잔치 연설을 비판하고 있어요. 네, 여야 모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이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나가서 이렇게 필리버스터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선거제도 개편이랑 아무 상관없는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세계 경제를 길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 말을 거기서 왜 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예. 결기를 가지고 선거제도를 막아서기 위한 마지막 한 거의 수단이 필리버스터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논쟁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네. 이 중에 오늘 나오지 않았던 한 사람 장면이 눈에 띄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시간은 길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돌직구쇼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길게 무슨 신기로 경쟁하는 게 아니다. 짧게 하더라도 나가서 왜 이 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품격 있게 토론해야 된다고 했는데 유민봉 의원이 45분 15초 동안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선거제도 개편안은 벤츠 엔진을 티코에 얹은 선거제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경청했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잘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까지 건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경청을 했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가 다 결기를 가지고 나서서 왜 이 선거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국민에게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는 성탄절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 유민봉 의원이 마지막 연설을 마치고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장래에 좀 어느 정도 웃음이 꼽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야가 넉넉하게 웃어가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바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 목소리가 있었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끝났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연설을 한 의원도 있었고 김배민 박사가 얘기했듯이 참 연설 잘한 의원들도 있었다라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리버스터는 끝났고 그 이후의 국면인데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루가 급하다고 하는 민주당과 군수정당들이 과연 임시본회의를 언제 소집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원래는 오늘 열려야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내일로 연기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방탄을 하려고 연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누굴 위한 방탄이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의 방탄국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별 희한한 수까지 동원하는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주범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면 홍남기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것을 피하고자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든 것입니다. 만일 민주당과 2, 3, 4중대가 말도 안 되는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습니다. 네, 김희정 장관님. 원래 오늘 임시본회의 민주당이 소집하겠다고 밝힌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칠 수 있는 온갖 장난은 다 치는 것 같아요. 무슨 그래요? 말이냐면 임시 국회를 열면은 보통 한 30일 정도 열어서 거기서 심도 있게 이번 임시 국회에는 무슨 주제를 다루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필리버스터 막기 위해서 그걸 뭐 3일씩 깍둑깍둑 썰어가지고 이렇게 국회 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효과를 더 거두려고 합니다.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 결의안에 대한 투표인데요. 국회에서 해임 결의안이 상정이 되면 72시간 내에 무조건 국회가 열리면 상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저녁 8시경에 이제 이 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26일 이전에 8시 이전에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이 안건은 자동적으로 부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찬반 투표를 해야 되고요. 또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전광판에 왜 어떤 의원들은 이름 누르면 초록표 나오고 이름 누르면 반대표 나오는 게 이게 공개 투표거든요. 누가 찬반하는지. 그런데 인사와 관련돼서는 거기 비밀방처럼 생긴데 들어가서 비밀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중립도 어기고 이렇게 나쁜 방식으로 국회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4+1에 참여한 당들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경제부총리 책임 있다. 그러면 비밀 투표를 하면 이 사람 해임시키자는 거에 찬성할 수 있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 정리하자면 오늘 만약에 민주당이 본회의 열면 홍남기 탄핵안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상정되니까. 4+1 안에서도 네. 선거법은 선거법이더라도 그죠, 홍남기는 일단 반대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탈표가 나온다. 그렇죠. 비밀 투표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오늘 안 열고 내일 여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대로 막고 홍남기는 홍남기대로 막아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예. 온갖 방안과 꼼수를 다 쓰고 있다라는 건데 국회는 또 묘하게 이 부결에 의해서만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 폐기라는 제도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안건을 새로 올리지 않으면 의안이 못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밤 8시까지는 안 열려고 꼼수 부리고 하루 정도 있다가 선거법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박용진 의원님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렸다. 그래요? 예. 지금 뭐 아무 말 대잔치 국회 비판하셨고요. 또 뭐 꼼수 얘기하셨는데 꼼수야말로 진짜 연말 대방출 보여주고 대방출이다. 있죠. 누가? 국회가? 예. 예. 그래서 되게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은 처지가 그러셔서 더불어민주당부터 흉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꼼수가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왜 오늘 예정돼 있었던 걸 27일 날로 하나 생각을 해보면 예. 사실은 시간 끌기를 통해서 그 의사 진행을 좀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이 이 홍남기 장관에 대한 그 탄핵소추와 관련돼서 정말 할 수 있는 시간 끌기 꼼수가 있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버튼을 누르는 공개투표가 아니라 기표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표소 들어가서 안 나오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너무 꼼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꼼수를 다 보여줬잖아요. 유치원 3법에 대해서 331 패스트트랙 다 잡아놓고도 지금 그것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뭐 어마어마한 꼼수인데다가 수정안을 내는데 수정안을 30개 냈다는 거 아닙니까? 30개가 1월 1일을 1월 2일로 바꾸고 1월 3일로 바꾸고 1월 4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다정하게 쪼르륵 붙여서 30개를 냈으니까 그냥 어쨌든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만 지금 보이고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그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만일에 그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가 무기명 비밀투표 기표소에서 하는 투표라는 점을 악용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안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될까 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당으로서는 충돌을 줄이고
또 의사진행 방해에 덜미를 잡히지 않는 네. 방식으로 가려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 전체에 대해서 꼼수보다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대로 그리고 그동안의 관례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꼼수에 꼼수로 대항하려고 산수에 더하기 빼기로 또 대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지금 초장부터 사실은 여야에서 치열하게 의견으로 지금 공방이 있습니다. 양쪽 의견 둘 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선거법은 어찌됐든 진행하는 국면인데 물론 살아있는 논쟁거리긴 합니다. 오늘 이 공수처법이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상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단히 격노했습니다. 여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공수처법에야말로 독소 중에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현 정권을 향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검찰이 칼을 들이밀자 정권이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라고까지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검에서 어제 어떻게 반발을 했는지 이례적인 검찰의 반발부터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문계기 부실 수사 우려 대검 전례 없는 강력 반발.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법을 보고받고 격노를 했다는 거예요. 윤 총장. 아니 그거 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냐? 어제 윤 총장이 이거 보고받고 이렇게 화났다는 거예요. 대검 참모들 불러서. 아니 왜 없었던 게 갑자기 추가되냐 이거야. 다른 부분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쫄지 말고 검찰답게 의견을 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대검 참모들에게. 그래서 대검찰청이 윤 총장 지시로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공수처법에는 중대한 독소 조항이 있다.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서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찰이 하고 있는 사건을 가로채서 문계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검찰은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검찰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검찰은 반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검사 임명하는 구조에서 공수처 사건 통보는 수사 검열이다. 굉장히 검열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한 윤 총장의 분노를 지금 검찰이 드러내고 있어요. 수사 검열이다. 수사 중립성 훼손의 위험성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조항이 추가가 됐고 윤 총장이 이 조항에 대해서 어제 보고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지금 검열하는 거 아니냐? 라고 분노를 하고 있는 걸까요? 독소 조항 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은 바로 이겁니다. 24조 2가 추가된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검경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 이 조항이 왜 문제냐면 검찰에 따르면 이 조항대로라면 앞으로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중단,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등도 수사 착수 때부터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장이 요구 시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마음먹기에 따라서 수사가 부실 수사 혹은 중단될 수도 있다. 검찰 손 떠나기 때문이다. 라는 독소 조항 논란이 현재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이거 검열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법조인한테 바로 여쭤볼게요. 최윤영 변호사님. 이 조항 갑자기 추가된 건데 그러니까 이 조항대로라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싶어도 비밀리에 압수수색 못하게 되는 거군요. 이제 앞으로. 다 내놔라. 이런 거죠. 다 내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수사의 요체는 뭐죠? 신속성과 밀행성입니다. 조심스럽게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내부에 다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증거인멸, 입맞추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민감한 것 같은 경우에는 윗부터 잡아갑니까? 보통은 아래부터 잡아가다가 윗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윗선으로 가는 도중에 잘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문계기 수사,
그리고 또 오히려 야당과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게 하면서 더 세게 나가버릴 수 있는 더 수사에 과잉 수사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검찰의 주장인데요. 예컨대 지금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공수처가 있다면 공수처장이 그거 이제 이첩해 우리가 할게 하면 검찰은 수사 못한다. 못하는 거죠. 결국은 미리미리 통보를 해서 내부적인 수사 정보가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사건을 가지고 와 달라고 하면 반드시 넘겨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른바 정권 말로 갈수록 나오는 이른바 정권의 게이트 관련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와 관련된 개정안에 관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수정안을 낼 때 같은 경우에는 원안과 관련성이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원안에 있지도 않은 관련성 없는 것을 끄집어 넣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냐. 본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법 자체가 적법 절차 위반으로 위헌 논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것은 정말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규정이 들어갔는지 지금 4+1 회의에서는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그 과정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항이 그냥 은근슬쩍 알게 모르게 쓱 들어갔다. 검찰이 그렇죠. 이것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이 독소조항 논란을 바라보는 세간의 의혹 중에 한 가지는 이 시점이 말입니다. 검찰 개혁과는 무관하게 지금 막 추가됐단 말이에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겨누자 살아있는 권력에게 유리한 조항을 정부가 일부러 밀어넣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현재 여러 신문들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무르익으면 여론 때문에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겠다는 뜻이다. 아예 그냥 빼가겠다라고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독소 조항이 어느 날 갑자기 쓱 추가돼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격노한 거 아닙니까? 야, 그럼 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 참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 독소 조항 논란이 드는 조항이 쏙 들어갔느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 4+1 검찰개혁협의체에서 은밀히 접수했다는 거예요. 4+1에서. 박주민, 최입의 여영국 의원이 회의록조차 안 남기고 한국당 법사위원들 모르게 그제 국회에 수정안을 은밀히 접수했다. 대검은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다. 그렇죠? 절차상 심각한 문제다. 이게 수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수처법의 성격을 바꾼 거다. 왜 한국당 법사위원들도 모르게 은밀히 접수했을까? 논란이 예상되는데 권성동 의원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게슈타포이자 민병검찰로서 대통령의 친위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움직임이라 할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뭔가 좀 떳떳하진 못한 것 같아요. 이 독소조항 논란이 드는 항목이 추가되는 과정이. 허나 소장님, 네. 이 정도 되면 윤 총장이 화낼만 한 겁니까? 아니면 윤 총장이 좀 오버해서 화를 내는 겁니까? 저는 정말 우리 키워드대로 분노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분명히 우리는 사과 상자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어느 순간 사과가 있는 게 아니라 배라던가 다른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과를 사려고 했는데 배가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한 이 윤 총장은 분명히 이걸 허락했었어요. 공수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견제하는 거 필요하다. 우리 정확하게 하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견제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과학을 가르치세요. 그냥 가르치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과학을 가르치는지 아니 윤리를 가르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르칠지 그리고 누구를 혼낼지 하나하나 보고를 교장 선생님한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지만 대부분 내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내 사람이 먼저다. 네, 그렇다면 내 사람이 먼저인 이런 거를 지켜봤던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이 공수처가 생기면 그 사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상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고 그리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위에 무언가를 두면서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에 따라 윤 총장님이 분노하지 않으면 그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전 처음으로 윤 총장이 이건 발표해라라고 했었던 사건인 것 같거든요. 분노할 만한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야 그거 왜 알지도 못하는 게 마지막에 들어가. 뭔가 윤 총장 평소 말투랑 오늘 기사에 보도되고 있는 게 좀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윤 총장 화내고 있다. 허 소장님은 이거 화낼만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공수처 자체가 윤 총장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독소 조항 때문에 지금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공수처법 원안을 설계했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권은희 의원입니다. 원안을 만든 사람은 과연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안 만든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문제는 원안 만든 분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심상정 의원이 심상정 안을 반대하고 지금 권은희 의원이 권은희 안을 지금 반발하는 상황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국회에서. 4+1 거치면 원안 만든 사람이 반발하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권은희 의원. 이 독소조항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 비판을 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무력화될 것이다. 수사 실무에서는 엄청난 독소조항이 될 것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님, 지금 권은희 의원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울 때 법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할 때는 공식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누가 의견 제시를 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특히나 이 법을 담당하고 있는 원 제시자인 권은희 의원과 그리고 이 법을 다뤄야 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조차 모르게 꼼수로 법안이 올라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걸 단순하게 무슨 윤석열 총장의 반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 국민들 전체의 민주주의와 결부되는 문제라는 거에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재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골프채는 무슨 브랜드로 받았고 비행기표는 어느 업체로부터 받았고 예. 뭐 인사권에 어떻게 관여했고 다 나왔는데도 민정수석실에서 무마를 했었잖아요. 골프채 땡큐 뭐 문자 보낸 것까지 다 나왔는데. 그런데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독소 조항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거 수사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가 유재수 좀 수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받아서 이거 우리가 민정수석실에서 다 했고 뭐 안 해도 되는 거야 하고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문제 있는데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가족 친척 다 지금 뭐 구속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좀 수사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민정수석하면서 문제 없어서 하고 공수처에서 이거 아예 수사에 시작조차 안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문제를 하나도 수사도 못하고 국민들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게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 김기현 하명 수사 같은 경우에 다 지금 무혐의로 드러났는데 꼼수로 하명 수사해가지고 경찰을 통해가지고 수사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공수처 통해서 대대적으로 더 크게 지난번 경찰 하명 수사보다 더 크게 뭔가 있는 것처럼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 모든 문제를 아예 내놓고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법안 규정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김진 앵커가 얘기했듯이 문제되는 조항을 추가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방어막을 만들어둔 조항은 슬쩍 또 뺀 것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공수처장이라도 좀 중립적인 인사를 하려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자라는 게 원안에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또 슬쩍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마음대로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기소에 대해서 남발할 수 있고 김기현 같은 불쌍한 사람 없애기 위해서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것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좀 좋은 조항은 싹 빼고 문제되는 조항은 싹 끼워놓고 어떻게 했다? 비밀리에 회의록 없이. 이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취지의 문제, 전체상의 문제 두 가지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용진 의원님, 이른바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친위부대 역할을 하려고 이런 독소 조항을 쓱 집어넣은 건 아니냐. 제가 알기로 민주당
있는 법조계 수많은 인사 중에서의 상당수도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현재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분명한 것은 민주당 의총을 거쳐서 그동안 이 공수처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다 보고가 되었고요. 또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총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고 이 조항이 그때는 없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생겼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일단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지적하신 바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 역지사지 잘하잖아요. 역지사지 해보면 정치는 되게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한 10년 정도 하다가 10년 뒤에 이제 잃었다고 치자고요. 민주당의 권력을.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의 대통령이 자기 측근 관련 비리를 공수처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건을 가져간다. 그럼 민주당이 정의롭잖아요. 그래서 못 참죠. 그런 거. 그렇게 되면 이런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겠구나라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 또 남는 건 뭐냐면 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팔이 안 오르고 봤다. 제 식구 감싸기 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아주 단적으로 김학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처벌 못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서 국민들이 자탄을 그러니까 금치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공수처가 그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위공직자 중에 누가 있느냐면 검사와 판사 그리고 대통령과 그 측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서 볼 때 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검찰이 그동안 비대해진 자기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거나 혹은 그 이른바 법조계의 비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온정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 등등의 또 다른 문개기, 또 다른 봐주기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공수처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해지는 건 범죄자와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를 하는데 둘이 부딪히면 조종하는 권한들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일에 공수처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를 했다. FBI도 수사하고 CIA도 수사를 하면 서로 조종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처럼 만일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려고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를 하는데 그 대상이 검사나 판사다. 이런 공수처에서 가져가서 하고 권력형 비리 대상자들이다 그러면 검찰이 하고 뭐 이렇게 그 법안에서 조정하거나 시행령 속에서 조정하는 방식도 저는 뭐 합리적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견 들어봤는데 어찌됐든 공통적인 지적은 이번에 은근슬쩍 쓱 들어간 이 독소조항 논란이 되는 항목 자체는 다 부당하다라는 의견은 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잠시 후 조국 전 장관 법원 나옵니다. 지금까지 검찰청사 들어갈 때 다지하러 들어갔는데 법원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려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싫어도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친 김에 몇 마디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하고 카메라과 마이크까지 설치해놨는데 진짜 얘기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모습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동부지방법원이죠? 이 시각 동부지방법원은 상황이 어떤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네요. 지금 경찰 병력들이 쭉 가드레일이라고 하죠. 이 가드레일로 이제 인간띠를 좀 쫙 둘러놨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이 형광 우위가 더 잘 보이네요. 저 사이로 조국 전 장관이 입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랄까요? 아무래도 그 대상이 조국이니만큼 없었던 가드레일도 생기고 경찰도 조국 전 장관을 꼭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혹시 모를 서로에 의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을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경찰이 현재 저렇게 인간띠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와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인 건 분명히 보이고 잠시 후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이 길로 들어갑니다. 법원은 이 길 말고 딴 길 없어요. 소위 법조기자들 사이에서 개구멍이라고 부르는 검찰청사에 있는 그런 출입구는 법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측 출입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다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문에 들어가게 되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집에 못 가요. 구속이냐 아니냐 딱 두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구치소로 가느냐 집으로 가느냐 동부구치소로 가느냐 가든파이브 있는데 아니면 방배동 집으로 가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정하냐? 판사가 정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앞서서 유재수 부시장을 구속시킨 바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권덕진 판사라는 평이 법조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수많은 혐의 중에 한 가지 갈래만 갖고 지금 영장이 청구된 거예요. 유재수 감찰부마 건, 이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권, 가족 일가 비리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2번, 3번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확실한 것부터 검찰이 영장을 쳤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지금 이 화면 보면서 조금 얘기 좀 들어볼게요. 최진용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구속되는 사람 많이 보셨으니까 바로 옆에서 어떻게 뭐 예측하십니까? 최진용의 어떤 전문성과 이름을 걸고 예측한다면 뭐 구속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구속영장 발부된다는 쪽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청와대에서 왕수석이었습니다. 네. 여러 수석 중에 민정수석으로서 이와 같은 그 감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최종 책임자였던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전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내지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되는 기소된 분들이 대부분 죄명이 지금 조국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컨대 사법농단 같은 경우에 최정점에 있는 전 양승태 전 대목 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했던 분, 이런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실질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전례가 많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에 있어서도 최종 결정권자인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 중에 오늘 한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용이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 번, 4번 정도 보고받고 조사받은 다음에 나중에 어디 가서 했더니 전화 너무 많이 오는데 하면서 단순히 감찰을 중단하라라는 것을 넘어서 기록을 갈아버려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님, 그거 동아일보 단독 보도예요. 동아일보였습니까? 동아일보, 역시 동아일보 취재를 좋습니다. 아무튼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죄송합니다. 채널A에서 동아 단독을 조선 단독이라고 그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행위 불법에서 굉장히 세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그 물적 증거 그리고 또 다른 참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이번 증거로 이 재판에 드러난다고 하면은 결국 이와 같은 행위 불법을 저지른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있고 더불어서 그 행위 불법이 매우 중대한 그렇다는 점에서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같은 죄명이었습니다. 기각된 것은 뭐냐면은 이미 관련된 사람이 구속돼 있고 증거는 증거대로 다 지금 수집돼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 사례를 봤을 때는 발부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지 않나 저는 한 표를 걸겠습니다. 자, 최진영 이름 걸었어요. 구속된다는 거죠. 자, 구속이냐 아니냐를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기 쉬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오늘 근거를 하나 지금부터 제공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채널A와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런데 저희들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조국 당시 수석이 다 갈아버려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뭘 갈아버리고 싶었던 걸까요? 조국 당시 수석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걸 갈아버리려 했던 걸까요? 멀쩡한 걸 세상에 왜 갑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그것이 증거인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단독 취재 내용 함께 보시죠. 조국의 수상한 지시, 감찰 중단 후의 행동을 주목하자. 감찰 중단 후의 행동을 주목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겁니다. 조국 당시 수석이 감찰하라 지시했다가 중간 보고를 4차례나 받았어요. 그리고 유재수 소환 조사하라 명령까지 했어요. 왜냐면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조사받던 유재수가 잠적하죠. 유학비 관련돼서 증거자료 내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자료도 안 내고 잠적해요. 잠적하니까 조국 수석이 감찰을 중단해요. 자, 여기까지는 다 나온 내용. 자, 지금부터가 저희들이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조국 수석이 유재수가 잠적하자 유재수 관련 감찰 기록을 모두 갈아버려라. 갈아 만든 됩니까? 갈아버려라. 라고 취지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유 불문하고 유재수 사표를 수리하라라고 금융위에 조 전 수석이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하고 있어요. 수사했던 감찰, 수사가 아니죠. 특별감찰했던 문건 갈아버리고 사표 받아서 쉬쉬하게 한다. 검찰은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정무적 판단이라는 궤변으로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법체계가 용인 않는다는 상식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라고 말했고요. 정당한 감찰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데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들이 동아일보 채널A가 조국 장관의 이 구속 여부에 딱 그날 아침에 이 기사를 데스크톱을 했잖아요. 갈아버려라. 이 문건 갈아버려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입을 열고 있지 않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청와대 입장,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특감 반원들 등에 대한 진술에 따르면 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도착을 했군요. 30분까지 오기로 했는데 빨리 왔어요. 옆에서 역시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데 본인이 우산 쓰면 안 됩니까? 네,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고 있고. 자, 들어보시죠. 경제 수사 후에 121제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찰 중단해달라는 외부 지시 있었습니까? 직권남용을 계속 부인하시는 겁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검찰의 수사는 부당하며 검찰의 영장 내용에도 동의하지 못한다. 그리고 본인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견뎌왔다. 라고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 섞인 발언들을 쏟아냈고요.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우산을 옆에서 씌워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조 전 장관이 들어와서 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22일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1제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찰 중단해달라는 외부 지시 있었습니까? 직권남용을 계속 부인하시는 겁니까? 네, 조 전 장관이 오늘 영장실질심사 때 본인이 해명을 하겠다고 한 만큼 오늘 저희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 왜 유재수 관련된 그 감찰 내용, 그거를 갈아버리라고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해명도 오늘 조 전 장관이 반드시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 해명을 판사가 들었을 때 충분한 해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구속될 확률이 지금 높은 거거든요. 김병민 박사님, 네. 본인은 지금 억울하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 유재수가 잠적하니까 유재수 관련 감찰 기록을 모두 갈아버리라, 파쇄하라 라고 지시한 것, 이거 증거인멸 아니냐라고 오늘 동아일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다라면 사실상 관계자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를 토대로 아마도 취재를 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검찰도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들어서자마자 했던 얘기가 122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동의할 수 없다. 고통의 시간 등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초기 민정수석으로서 대한민국 이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왔던 핵심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22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조국 전 장관 개인에게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은 넘어서서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송구스럽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저 이 파쇄에 관한 얘기 한마디만 좀 더 드리면 파쇄. 지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때 이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서 파쇄기를 26대를 들였다. 예. 그 26대 뭐 때문에 드린 거냐? 관련된 문건, 이거 문서들 다 증거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 당시 야권, 현 여권이 청와대량을 맹공세를 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제 첫 번째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하고 나고요. 그해 5월 9일에 당선이 돼서 10일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해 5월 16일, 불과 6일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과 기무사, 검경, 보안의 책임자들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이, 전자문서의 문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지하라. 과거 전 정부에 있었던 이런 일들에 관련된 것 때문에 사실상 이 문서 파쇄 등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들을 국민에게 굉장히 많이 얘기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촛불 정신을 목 놓아 얘기했던 촛불 정신의 상징이라는 사람이 조국 전 민정수석 아니었나요? 아니 갈지 말라고 그렇게 목 놓아서 했던 사람이 본인이 갈았다는 거예요? 이걸 왜 갈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냐면 지금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의 특감 반원이 감찰하고 있다 감찰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 가지 증언들에 따르면 그 감찰이 중단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부패 비서관실이 아닌 옆에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와갖고서는 자료를 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전산실 등에서 컴퓨터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가 살아있어야 정상인 건데 그 자료가 살아있지 않고 완전히 없어졌다라면 이것을 증거인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들 아마 검찰은 수집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누가 지시했냐? 조국 전 장관이 이 내용 가지고 갈아버려라라고 만약 지시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아니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대로 놓아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국민적 여론들이 들끓 수 있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은 법리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법정에서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만큼 오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사건의 지시를 얼만큼 충실하게 조국 전 장관이 해명하는지 보게 될 것이고요.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정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들의 진실을 판결내리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볼 거라고 봅니다. 오늘 말이에요. 사실은 김 장관님 저희들이 이 조 전 수석이 갈아버려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오늘 지금 심각하게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 중요한 중체대한 감찰 자료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라는 그 지시, 갈아버려라. 조 전 수석이 갈아버려라라는 지시를 했다면 실제로 갈아버렸겠죠. 갈아버린 자료는 남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복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이것 자체로 지금 증명인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록을 갈아버려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기록은 갈 수 있지만 기억은 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갈리지 않는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증인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입 모아서 조국 수석의 감찰 무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게 모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조국 수석이 법률전문대학원에서 형사소송법 전공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해서 이 포토라인에서도 참 이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국 수석의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수사였는데요. 오늘은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개인 비리라든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는 별도로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또 별도로 남아 있어서 오늘 구속영장 청구한 거는 유재수 감찰 무마에 대한 건인데 자기 가족 얘기를 꺼냅니다. 인정에 호소하는 것처럼. 그 사건으로 불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 그럼 유재수 감찰 무마할 때 가족들도 같이 했었나 보죠?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전환을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뭔가 하려는 식으로 다른 사건 얘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변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무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판부가 철저히 법리에 기초해서 판단할 거다라고 모순되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자기를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SNS에 나왔던 모습에 이렇게 속았구나라는 거를 오늘 포토라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장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갈아버리라라는 지시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사표가 수리되도록 하라. 라고까지 지시를 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허나 소장님. 네. 분명히 검찰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영장심사 심리하러 들어갔잖아요. 검찰 측에서는 저희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조 전 장관 측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이나 반박하는 일종의 논리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논리적 싸움에서 우선은 그 논리를 그들과 할 걸 생각하지 않고 조국 수호를 하는 분들에게 논리적으로 뭔가 평가를 받으려고 했던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요, 이 조국을 구속하라라는 분들도 계셨고 영장을 기각하라라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도 지금 저기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프레임 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뭐 미국의 FBI나 CIA나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비언어를 읽으면서 무언가를 추측합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제가 입각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우산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수석 그리고 지금의 교수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해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오늘 상당히 단호하고 당당합니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산은 들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산을 분명히 들어갈 때 접어야 되거든요. 우산을 자신이 들고 오면 그 접을 때 고개를 숙이게 될 겁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석은 지금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는 것이 본인의 메시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호하고 당당하게 우선은 조국을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나는 견디고 있고 지금 무언가를 동의할 수 없고 철저히 나는 조사에 임할 것이다 하면서 법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조국 수호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그 메시지가 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어떤 식으로 논리를 펴갈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요. 저는 입을 많이 닫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했죠? 정무적으로 나는 처리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분 서울대 법대 교수입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했다? 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서울대 법대 교수가 할 얘기입니까? 이미 논리적으로 꼬였기 때문에 지금 이 논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금 김진 기자가 지금 꼭 집었었던 것처럼 아마도 좀 많이 이게 헝클어져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말을 좀 줄이고 주변에 있는 변호사가 대신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아버리라라고 지시를 했다. 오늘 저희들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법원이 이거 어떻게 판단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정무적 판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앞서 그 궤변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갈아버리라라는 지시가 있기까지 조국 당시 수석이 4번의 보고를 받습니다. 특감 반원에게 유재수 비위에 대해서. 그럼 그 4번의 보고 내용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과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할 수도 있겠네라고 판단을 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왜 그걸 중단해? 라고 판단할지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4번의 보고 내용도 오늘 취재가 됐습니다. 4차례 구체적 보고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 다음 장.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2017년 10월 특감반 보고. 유재수 아내가 A 업체에서 받은 골프채 상표까지 보고받았다. A 업체가 유재수 일가의 항공권을 대신 구입한 정황도 조국 수석이 보고받았다. 상세 보고 받고도 최종 보고서 작성 안 했다. 유재수 휴대전화의 정보를 폐기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조국, 유재수 비위 중대함을 인지하고도 감찰 중단을 했다. 오늘 이제 법원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라는 건데요. 한 가지 오늘 흥미로운 게 앞선 정권의 민정수석도 구속이 된 바 있습니다. 우병우를 구속시켰던 당시에 판결문 내용 중 일부가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비위 등이 확인되면 감찰에 착수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이었거든요. 자, 과연 오늘 재판부가 지금까지 보셨던 갈아버려라, 내 차례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사표 수리해라 라고 했던 조국 당시 수석의 역할을 민정수석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 영장을 기각하는 거고, 방금 일련의 행동들 갈아버려라가 민정수석으로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구속시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잠시 후 벌어질 영장 실질 심사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안과 달리 이번 영장 기재범죄 사실은 굉장히 단촐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쭉 해오다가 이거 덮어 갈아버려, 그리고 최종 보고서 쓰지 마, 이렇게 해서 감찰반 내에 이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부적인 감찰을 무마한 것을 넘어서 이 유죄수가 있던 금융위회에서 그냥 사표 받아라, 더 이상 내부적인 징계하지 말아라, 이 절차에 이 두 가지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아마 그거 길어도 2시간, 3시간, 점심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한다고 해도 3시 넘어가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간까지 예측했어요. 제가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그 끝나고 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가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동부구치소는 일단 가서 최순실 씨와 같은 지붕 안에 잠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엄격한 판단을 해줄 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관계는 쉽게 다투기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시하면 그걸 반박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다퉈야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거 내면은 그건 맞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나는 정무적 판단이다 하고 나면 그걸로 끝. 재판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은 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실형 선고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였습니다. 그거는 법정형이 실형 1년 이하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알면서도 나쁜 걸 알면서 가만히 냅뒀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하다가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했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이 객관적 증거와 참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우병우가 결국 세 번째 구속되는 것처럼 조 전 장관 오늘 집으로 가기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예측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첩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감 반장이 있고 그 위에 비서관이 있고 수석이 있고 그렇거든요. 수석까지 보고가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사건의 엄중함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사건이 안 되면 수석까지 가지도 않는다? 그렇죠. 반장 선에서 끝나는 거, 비서관 선에서 끝나는 거, 수석까지 가는 거. 그래서 일단 수석까지 갔다라는 게 유재수 사건의 엄중함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한 번이 아니라 4차례나 중간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도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똑같은 내용을 4번씩이나 들고 오면 조국 수석이 그 얘기 듣고 있었겠습니까? 4차례나 다 다른 내용의 비의 사실이 매번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4차례나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 저도 이건 생각 못 했는데, 확실히 김 장관께서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미묘한 것까지 지금 캐치를 한 건데, 보통 이제 민정수석이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특감반에 대면 보고나 이런 보고 한 단계 게이트를 거쳐서 보고받거든요. 네. 근데 4번이나 보고받았다는 건 만약에 얘기 안 되는 것 같고, 수석님 사실은요, 와서 막 쓸데없는 얘기하면 수석이 바빠 죽겠는데 너는 이렇게 특감반에 얘기는 특감 반장 불러서 쟤 지금 원대 복귀해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네. 근데 4번 보고 받았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관련 비서관들까지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로 본인이 이거 나 혼자 결정해서는 뭔가 엄중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이 3인 회의를 했다라는 것도 또 얼마나 그때 나온 문제가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용 여부를 떠나서 이런 행위적인 것만 보더라도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유재수 관련돼서 심각한데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 전 부시장을 직접 불러서 조사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지금 언론에서는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서류라든지 첩보 올라가는 거라든지 휴대폰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불러서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멈췄나요? 그러면 이런 기록 남겼나요? 이런 기록을 왜 없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늘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구속감이라는 겁니다. 늘 이런 식으로 민정수석 일을 처리했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왜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지, 이 정도 문제는 문제가 안 됐던 건지, 4번이나 받았던 이유는 뭔지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건 무조건 구속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결과가 법원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만 무엇 때문인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그건 유추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영장을 만약에 기각한다고 하면은 기각했는 사유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비교적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범죄 소명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면은 검찰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영장에 그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정치적 역풍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나아가 소명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미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돼 있고 이미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물적 증거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어느 정도 서로의 어떤 나중에 재판에 가서 다툼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검찰 수사의 역풍 대신에 소명은 되지만 이 구속의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판정승도 판정패도 아닌 나름대로의 어떤 5대5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정도의 어떤 사안이 됐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수 있을지 전례에 비춰서 이 재판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거 판사도 뭐 부담 가질 거 없어요. 판사. 그러니까 법리대로 하면 돼요. 검찰 얘기 들어보고 조국 얘기 들어보고 그냥 판사 소신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 뭐 고민하고 하면 판사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렇군요. 그 소식도 저희가 취재해서 상세하게 내일 또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학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학교 4일방에 어떤 분들이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진중권 교수가 다시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반격을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현 울산시장과 송철우 시장의 지지율 얘기도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여 인사이자 운동권의 대부에서 태양광 사업가로 변신한 허인회 전 이사장. 그리고 네 번째는 닭강정 30인분.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교수의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놓고 시작된 공방이 이제는 인신공격으로 서로 오고 가고 있어요. 진중권 교수의 가장 큰 매력은 논리적 추론 능력이나 정확한 표현력이에요. 네. 진 교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퇴했는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진 교수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에 대해서 진 교수는 SNS에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은 그동안 살아온 경험까지 못해서 10년 전보다 낫다라고 응수하며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 한 강연에서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60대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듯 이분 60 넘으셨죠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는데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걸로 지금 짐작해요. 그거는 지금 알아보려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노력을 했는데 확인이 안 돼요. 좀 설명. 자, 검찰은 그런 적이 없다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중단하라고 즉각 반박을 한 바 있는데 검찰의 입장 표명에도 어제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그것도 필리버스터 도중에 검찰을 압박하고 나서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유시민과 통화했는데 근거가 있다며 왜 검찰이 유시민의 계좌를 들여다보냐라고 말한 거죠. 이에 야당에서는 여당과 유시민 이사장이 자꾸 검찰을 압박하면서 검찰 개혁 분위기를 잡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김병민 박사님. 일단은
유시민 이사장이 진중권 교수가 뭐 사고가 10년마다 떨어졌다. 인신 공격을 하니까 자꾸 인신 공격으로 되받아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노인 폄하 발언, 60이 넘으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해갖고 이분 아마 60 넘으셨죠라고 오히려 되받아주는 운수를 보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 노유진이라고 하는 3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특히 정치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입담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갔기 때문에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열혈한 환호를 받았거든요. 노회찬 전 의원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이제 두 사람이 남았는데 둘 중에 한 명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얘기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저렇게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 동양대라고 하는 두 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갔고 내가 뭐 시나리오 하나 보여줄게 등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진중권 교수는 동양대학교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저간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종적으로 검찰이 수사해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표창장이 위조됐구나라고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충분히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위조되지 않은 표창장 진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진본은 여전히 정경심 교수 측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가장 뼈아픈 건 바깥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과거에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비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유시민 이사장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진중권 교수의 비판처럼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저러한 현란한 말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에 대한 본질을 비껴갈 수 있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게 되면 유시민 이사장도 이 사건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쏟아낼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한 게 검찰이 개인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찰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제 홍익표 대변인이 필리버스터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했는데 근거가 있다. 검찰은 왜 계좌를 들여다보느냐. 혹시 홍익표 의원이랑도 좀 잘 아시니까 그게 어떤 근거인지 들으셨습니까? 저는 유시민 이사장하고 통화를 안 해봐서 그렇죠. 내용을 잘 모릅니다. 두 분 통화 안 되시죠 요즘에? 오버하지 마시라고 몇 번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홍익표 의원이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어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 중에 개인으로 네, 개인적 의사를 얘기를 하신 건데 나름대로 유시민 이사장이 내 계좌를, 그러니까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근거를 충분히 갖췄다. 이거는 일정하게 팩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들여다봤다. 근데 그걸 검찰이라고 적시를 한 것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어제 하루 종일 입장 내고 막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전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그런 적 없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전국 검찰 조직 어디에서도 들여다본 적 없다. 그럼 막 발끈했죠. 그러면서 한 줄을 더 붙인 게 뭐냐면 경찰에서 혹시 수사했으면 거기서 들여다봤겠다. 이 얘기는 누군가 들여다본 거는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가 맞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아니다.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 얘기죠. 그러면 경찰은 왜 들여다봤을까? 만일에 그게 사실이면. 그러니까 저는 검찰도 경찰이 했대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경찰이 했다면 했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슬쩍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공방을 하는데 팩트가 일정하게 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으로 지금 난데없이 날아온 돌멩이에 경찰이 지금 맞았어요. 그럼 경찰이 해명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다. 혹은 우리도 아니다.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공수처가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뭔가 누군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다만 검찰로 적시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홍익표 의원이 어제 말씀을 한 거는 그러니까 당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로서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개인 의견이다. 역시 검찰이라고 전제한 후에 했던 말씀이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요 공방에서 어쨌든 조금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까지 서로 동원해서 이야기를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 악플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의혹 보도 등이 잇따라 나오던 당시에 김기현, 송철호 두 후보자들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월 29일에는 김기현 31, 송철호 15.1, 김기현 당시 시장이 2배 이상 앞섰는데
김기현 시장의 정치자금 후원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 압수수색 한 달 뒤 여론조사에서는 송초로 41.6, 김기현 29.1 역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정치자금 후원 등의 의혹은 불법성이 없어서 경찰도 사건을 종결했는데 마치 당시 지역 언론에서 김기현 전 시장이 뒷돈을 건네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아니 경찰발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뒤바뀐 거죠. 이를 두고 명백한 선거 범죄라는 한국당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뉴스 속보가 두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사실은 이번 국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잖아요. 내가 검찰 들어가서 송병기 업무수첩에 있는 내용 봤다. 임동호를 죽여야 된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써 있었다라는 등등의 임동호 전 최고의 진술이 상당히 검찰의 수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임동호의 진술이 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송초로 시장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돌연 출국한 사실이 지금 확인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임동호 전 최고의 돌연 출국으로 인해서 검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지금 갑자기 지금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한 축이 지금 사라져버린 셈인데, 이게 지금 석연치 않아서 시청자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하플 3번, 4번 멈추고 이거 뉴스 속보에 대해서 좀 보도를 해드릴까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럼 이 속보를 조금 더 전달해드릴게요. 이게 시점이요. 해외에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임동호 전 최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그 시점에 임동호 전 최고가 갑자기 돌연 출국했다는 거예요.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 주변인들에게서는 출국이 예정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못 듣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도 상당히 지금 당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전 장관님, 이거 왜 출국했을까요? 중요한 참고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피의자는 아니고, 하지만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인인 경우에는 참고인이라도 출국 금지 신청을 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간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왜 검찰과 재판장에서는 이 출국 금지와 관련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까, 출국 금지 조치는 안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 외국에 간다라는 얘기가 좀 없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돌연 출국. 그러니까 돌연 출국이라 하더라도 보통 중요한 수사를 앞두고는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먼저 해놓는 게 상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생각도 나요. 뭐냐면 고래고기 관련된 거 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전혀 가정적으로도 문제 없고 한 분이 이제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한 건 뭐냐면 진실이거든요, 진실. 그리고 진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이해관계와 떠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고위급은 아니지만 그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이라든지 여당이지만 본인도 피해본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양가적인 거거든요. 이득 보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객관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데 왜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거나 다른 데 가버리시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나라를 뜨거나. 그러면 결국 그 미궁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사는 누가 해야 되고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까 이 그래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제 포인트가 됐냐면은 공천 받는 날 압수수색하니까 엇갈렸는데, 실제로는 언제 지지율이 제일 많이 올라가냐면 공천장 받는 날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데 거꾸로 됐다라는 거에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임동호 전 최고가 친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임동호 전 최고 본인의 입으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임종석, 김경수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발언을 하던 중이었고, 임동호 전 최고에게 받았던 의혹이 본인은 나가려고 했는데 대통령 친구 당선시키려고 고베, 오사카, 영사 얘기 나오면서 회유 혹은 매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던 터였잖아요. 지금 돌연 출국을 했다라는 게 이분이 워낙 쟁쟁한 분들이랑 친하니까 여러 가지 좀 의심이 또 나올 법도 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임동호 전 최고위는 공천을 받지 못합니다. 단수 공천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강력 반발 혹은 무소속 출마 등에 대한 행동들이 없었던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대가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과연 이 문제를 검찰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수사하는지도 앞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나가라고 한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좀 세간의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우려됩니다. 더 드리고 싶은 뉴스는 많은데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지금 광고 봐야 되죠? 네, 보고 오시죠.
자, 임동호 전 최고가 제 기억으로는 울산 중구 총선 출마 선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돌연 출국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을 기점으로 박용진 의원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제가 파리에서 돌아오고 나서 1년 넘게 쭉 저와 함께 했는데 자, 살아 돌아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돌직구쇼 같이 해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향한 힘 있는 돌직구 정치 무대에서 열심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